고구려가 삼국 중에 강한 나라였느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군사력이 일단 우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냐? 광개토대왕 때입니다. 장수왕 때가 되면은 고구려의 최대 영토 그 한성백제를 거의 사실상 멸망시킵니다. 목을 잘라요. 목을. 그 정도 뭐요? 근데 이거 통일 아니에요? 그거 했으면 이긴 거 아니에요?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못했다고 보는 게 맞죠. 고구려가 실체적으로 동일 못한 이유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교수님 개인적으로 네. 그 셋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명강의 국경 없는 클래스의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만의 목숨 걸고 온 한국살이 6년차 김서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핀란드에서 온 율레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12년 차 미국에서 온 카메론입니다. 자, 오늘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 예! 제일 좋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 공부하는 김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건 그냥 정말 그냥 상상이고 오늘은 정말 약간 대체 역사 느낌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서로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오. 가 통일하지 못한 이유. 오. 고려 오늘도 무조건 탑 3가 나오겠네요. 그 이유가 좋다. 필요하죠. 그러면 삼국 시대면 뭐죠? 고구려 백제, 신라 왜 이렇게 가야. 잘 알아요? 근데 가야 관심 없대요. 누가 그래요? 아 근데 왜 사국 시대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사국시대라고 얘기를 하려면 다른 나라들도 있어서 오. 부여. 부여는 백제 아니었어요? 오. 저 부여 체계를 갔는데 근데 백제에 대한 거 배웠는데 백제라고 하는 나라가 부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만든 나라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뭐 빨리 없어지긴 합니다만 뭐 동해, 옥저 뭐 이런 나라들까지 다 합치면 그렇게 따지면은 뭐 열국이죠 열국. 뭐 열국 시대. 굳이 왜 삼국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본격적으로 서로가 멸망전 내가 저 나라를 꼭 진짜 차지하고 말 거야 저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의 나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전쟁으로 돌입했었던 시기에 남아있었던 나라들은 이제 세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그때를부터를 이제 보통 삼국시대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 개인적으로 네. 그 셋 중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학술적으로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요. 애정이 많이 가는 애정이 많은 거요? 근데 스타일. 저는 일단은 한국 현대사 전공자고요. 고대사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적인 흥미. 이 나라에 되게 관심이 많이 간다라고 하는 걸로 따지면 저는 백제를 제일 진짜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본과 좀 사이 좋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백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요. 일단 백제는 사라졌잖아요. 사라졌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남아있지 않았다가 197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무령왕릉이라는 게 발견이 되고 그 이후로 이제 백제와 관련된 지역들에서 고고학적 자료들도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백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한국사의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198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한 지가. 그래서 좀 알려진 것도 많이 없고 미지의 나라 같은 느낌도 들고 상상할 거리들이 더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백제를 좀 좋아합니다. 저는 원래부터는 분위기가 신라가 제일 관심 가는데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그 호텔 좋아해서 호텔 그런 때 신나 호텔. 분위기 좋죠. 고급진 분위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들 그쵸? 그렇게 연결할 걸 아무 상관 없죠. 아무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죠. 영어로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고구려가 고려되고 고려가 코리아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 정도 중요한 나라잖아요. 고구려가 약간 힘이 센 것 같은 느낌. 잘 나갔던 나라 맞아요, 고구려? 그렇죠. 지도를 봤을 때 땅이 압도적으로 컸잖아요, 고구려. 이 밑에 있는 뭐 가야까지 포함하면 세 나라? 왜 통일을 못 시켰어요? 영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자, 일단 강대국, 강한 나라라고 했을 때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또 서로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나라가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인가요? 영국이죠. 객관적인 뭐 이런 거 말고 각자가 생각하는 강한 나라, 강대국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문화, 역사. 문화와 역사. 신사의 나라. 신사의 나라. 매너가 좋으면 강대국. 차금, 돈. 돈. 얼마나 있는지랑 인구수에 어떻게 보면 군사력? 군사력. 사려. 그럼 한국이죠. 미국을 강한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경제도 크고 사람도 크고. 사람도 크고 땅도 크고. 땅도 넓고 어떤 나라를 왜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얘기하셨었던 부분들 중에 공통점들이 있잖아요. 경제력, 인구수, 군사력 뭐 이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고구려가 삼국 중에 강한 나라였느냐라고 하면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땅이 넓다고 해서 곧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착각일 수 있다. 영국은 땅은 작잖아요. 옛날 땅까지 포함해. 옛날 땅 왜 포함해요? 옛날 땅 포함하면 안 되지. 아니 땅이 이제 되게 좁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고구려는 강한 나라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식 수준이 교육이나 이런 거는 네. 그거는 그럼 고구려에서 가장 높았어요? 지식을 놓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구려는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대 동아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부는 중국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간에서부터 지식도 뻗어나가겠죠. 그럴 때 굳이 바다 건널 필요 없이 육로로 접해져 있는 공간은 고구려였기 때문에 지식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유리한 측면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백제라든지 신라에 비해서는 지식의 수입이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도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육로로만 딱 접해져 있으니까 고구려와 중국이 굉장히 가까웠던 것처럼 보이지만 백제도 배를 타고 직접 굳이 육로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항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백제도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그렇게까지 뒤처지진 않았죠. 근데 이제 신라는 실제로 백제와 고구려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요. 왜냐면 육로로 거쳐서 가려면 고구려한테 빌붙어야 되고 배를 타고 가더라도 백제 배에 얻어 타고 갑니다. 실제로 중국을 가려면. 그러다 보니까 지식만 놓고 딱 봤을 때도 조금 후달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중국어를 할 줄 몰라요. 잘.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금성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비석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글자를 새겨놓은 것들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은 백제랑 고구려는 중국어 어순 그대로 써요. 한 문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는 신라만의 어순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못했다는 그냥 소리. 한글도 아니잖아요. 한글 아직 없고. 한자만 빌려다가 본인들의 어순으로 오. 바꿔서 써요. 그래서 원래 한문을 번역하는 형식으로 신라인들이 남겨놨었던 한자를 번역하려면 안 맞아요. 백제 사람이나 고구려 사람은 중국인을 만나면 글씨를 써서 한문을 써서 대화할 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신라인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신라 사람이 백제 배를 얻어 타고 중국으로 가가지고 서로 교류를 할 때 백제 통역사를 빌려서 해요. 그 중간 역할. 네. 약간 미국식 영어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에요. 오리지널이 아니. 오리지널 영어로 되게 이상하게 막 아하. 변형하니까 통역사가 필요해요. 지금. 그러면 고구려가 잘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군사력이 일단 백제, 신라, 고구려와 접하고 있었던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우월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딱 하고 잘라서 얘기하면 광개토대왕 때입니다. 광개토대왕 때가 되면 일단 군사력인 측면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제 나아가는 건 백제입니다. 백제를 먼저 치게 됐었던 거는 광개토왕의 할아버지가 백제와의 전투 중에 화살을 맞고 죽어요. 아이고. 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복수? 근데 이거 진짜예요? 아니면 그냥 치워낸 얘기? 아니 진짜. 왜냐면 원래는 그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니네가 먼저 이렇게 공격했다. 근데 이거는 여러 문헌에서 동시에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전쟁의 명분이 생긴 거죠. 백제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합니다. 오, 이겨요. 이기고 그때 당시 백제왕이 이제 아신왕인데 아신왕이 무릎을 꿇고 평생 노객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노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약간 노예. 왕이 너예 되겠다고 자기 입으로? 그 정도로 이제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었던 거죠. 진짜? 그렇게 해서 이제 백제를 한 번 정도 누릅니다. 누른 다음에 노객이 되겠다고 했었던 백제가 갑자기 오른쪽을 쳐다봐요. 북쪽이 아니라. 오른쪽 신라가 있죠. 네. 신라를 공격을 해요. 일본이랑 몇몇 자기 우군들을 데리고 그 모습을 보고 광개토 대왕이 한 번 더 내려오죠. 그래서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 백제를 정리하면서 신라도 정리합니다.
오. 백제와 신라를 관리하는 나라의 느낌으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서 이제 서북쪽과 동북쪽도 한번 쫙 하고 정리를 하게 돼요. 요때가 전성기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성기를 안정적으로 이제 만드는 왕이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었던 장수왕 때 안정적으로 이제 그 전성기를 쭉 이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영토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고구려의 최대 영토. 이때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원래는 고구려의 수도 캐피탈이 국내성, 지금의 중국 땅이랑 지금의 북한의 압록강 북쪽, 거기가 수도였어요. 여기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요.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왜 더 북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왜 남쪽으로 내려가지고 그렇죠. 약간 평양에다가 후퇴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평양으로 천도를 하면서 오히려 안정적으로 전성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좀 가운데에 있으니까. 아니요. 넓은 영토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영토 중에서도 알짜배기 땅들이 있어요. 쌀이 나는. 또 쌀이 많이 나게 되면 인구가 많겠죠. 그런 땅이 어디였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의 만주 땅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은 평양과 그 인근 땅들에 비해서는 비옥한 땅이라고 불리기는 힘들죠. 오늘 밖에 지금 몇 도입니까? 네, 영하 막 10도 막 이래요. 그렇죠. 네네네. 너무 추워요. 만주 땅 11월만 돼도요, 눈이 오. 엄청 많이. 어마어마하게 더 잘 아실 네, 거잖아요. 엄청 쌓이죠. 영하 막 30도 40도까지도 간대요. 네. 그런 땅이다 보니 앞으로 어떤 생산력 이런 것들을 놓고 생각했을 때 효과적인 땅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던 거죠. 핵심적으로 키워야 할 땅으로서 더 적합한 곳은 지금의 압록강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남쪽 땅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됐던 거죠. 저의 고향이 그 당시 고구려의 수도였던 수도였던 거래요. 고구려인. 네, 고구려 수도. 그래서 장수왕 때부터는 남쪽을 더 넓게 관리하려고 하는 전략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 그거를 고구려의 남진 정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신라 입장에서 백제가 공격해왔을 때 고구려가 도와준 느낌이 됐잖아요. 백제 막았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내정에까지 간섭을 합니다. 신라의 정치에까지 고구려가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라 입장에서는 그러기 싫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정치까지, 그거를 계속적으로 참아낼 수 없죠. 그 다음에 백제 입장에서는 지금 자존심이 너무 상해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상했느냐, 장수왕 때가 되면은 장수왕이 남하를 해오는 과정에서 그 한성백제를 거의 사실상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당시 항선백제 왕이었었던 계로왕을 그 아차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죽여요. 목을 잘라요. 목을 자르기 전에 고구려의 장수가 계로왕, 백제 왕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다. 그 정도 야, 모욕하는 별로. 거예요.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고구려가 원수죠, 원수. 근데 이거 통일 아니에요? 그거 했으면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백제가 신라를 꼬시죠. 야, 니네 언제까지 고구려한테 야, 니네 자존심 상하지도 않냐? 그러게. 이렇게 이제 꼬시고, 신라도 듣다 보니 이제 그러니 서로 동맹을 맺습니다.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나제 동맹. 신라, 백제, 제, 나제 동맹. 원래 적이었는데. 적이었죠. 신라, 백제가 동맹을 맺고 이제 북쪽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신라, 백제 연합군과 고구려가 한반도에서 싸우는 형국이었었던 거예요. 그럼 고구려 그래도 엄청 센 거 같은데 네.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당시 고구려는 백제와 신라만 상대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서쪽으로는 다양한 나라들, 그 동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또 수많은 북방 민족들이 있고요. 이들 나라들과의 관계, 전쟁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속에서 백제와 신라가 연합해갖고 치고 올라오는 형국도 같이 있는 복합적인 어떤 그 관계들이 고구려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만 딱 놓고 바라봤을 때 왜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지라고만 물어볼 수 없는 거죠. 이미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져 있는데, 땅덩어리가 넓어졌다는 건 넓은 땅덩어리에 맞닿아 있는 다양한 나라들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과의 관계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필이면 요 무렵이 되면은 중국이 여러 나라들로 갈라져 있다가 남조와 북조라고 하는 장강 이남 지역의 통일 왕조랑 북쪽 지역의 통일 왕조로 나뉘게 됩니다. 그 나라들이 그 이전과는 다르게 되게 강력해요. 그러면 고구려 입장에서는 맞대고 있는 이 서북쪽 지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기도 신경 써야 되는데 남쪽에서는 백제랑 신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치고 올라오고 있고 요거 막기에도 약간 급했었던 게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통일을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못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듣다 보니까 그래서 고구려가 실제적으로 통일 못한 이유는 여기저기 바빠서.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저기 바빴고 신경 쓸 때도 많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백제와 신라가 좀 강력하게 동맹을 맺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딪혀야 됐었던 남쪽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국경이 너무 크니까. 그쵸. 근데 교수님 아까 말씀 네네네네. 듣다 보니까 북쪽이 너무 춥고 네네네네. 뭐 거기에 수도도 배치하기 싫고 그러면 차라리 여기 그냥 버리고 아 북쪽을 버리고 그냥 여기 백제 신라에 집중했으면 에이, 어떤 나라는 땅을 버려요. 근데 남쪽에는 살이나 이런 거를 훨씬 기억이 좋았었을 텐데. 근데 그런 거예요. 여기가 아주 쓸모없는 땅이라고 보기에도 그렇고 먹을 게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뜯어먹기에 좋은 것도 아니야. 이미 우리가 차지한 땅이고 여기에서 뭔가 행정들이 이루어지고는 있어. 근데 그렇다고 이 이상 우리가 올라가 봐야 더 여기서 더 올라가면 뭐가 더 있지? 라고 하면 더 추워. 쌀이 더 나나?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고구려의 영역화는 해놓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를 막 적극적으로 개발한다거나 이런 땅으로 두기 또 싫은 그런 땅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거죠. 근데 그게 또 중요했었던 건 그렇게 해서 남겨놔야 위에 북방민족들이 또 갑자기 영향력이 높아져가지고 또 내려오면 여기를 영역화를 해놓고 여기를 탄탄하게 방어기지로 만들어놔야 내려올 때 턱턱하고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여기가 되게 중요한 군사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남겨놔야 됐던 땅이긴 한 겁니다. 근데 궁금해요. 지금 우리 생각하는 한국은 뭐 한민족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은 언어 쓰고 같은 문화 갖고. 좋은 질문입니다. 이거는 학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통일된 의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된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각 나라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느냐라고 하면 부정적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럼 왜 우리는 하나의 나라였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통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느냐라고 하면 신라가 결과적으로 백제를 병합을 하고요. 고구려의 일부 땅을 합칩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통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후에 신라는 어쨌든 원래 신라 땅이 아니었었던 땅을 책임져야 했었고 두 번째는 원래 신라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데올로기가 필요합니다. 그 이데올로기를 만들 때 이들을 자연스럽게 신라인이라고 부르려면 역사를 만들어야죠.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 그게 삼한일통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인 거고 새 나라는 한이라고 하는 나라로 통합되어 있었고 삼한이로 나눠졌다가 우리가 지금 다시 하나가 된 거야 라고 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신라가 만든 거죠. 원래 사실은 아니었고. 요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인 거고 논쟁이 되는 부분인데 각각의 나라라고 하는 생각들은 갖고 있었지만 중화에서 동쪽에 있는 요 세 나라를 바라봤을 때 막연하게 공통점은 있어요. 아마도 이건 추측이에요. 아마도 신라와 백제와 고구려는 같은 언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중국어 아니고. 중국어 아니고. 왜 이거를 추측할 수 있냐면 일단 세 나라가 만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서로 대화했었던 기록들이 남아 있잖아요. 뭐 삼국사기가 됐든 중국에 있는 사서가 됐든 일본에 있는 사서가 됐든 만났을 때 통역이 껴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막연히 경상도 말, 함경도 말, 뭐 전라도 말 정도 수준보다는 더 큰 정말 오리지널 제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들. 제주도에서만 쓰는 단어를 막 쓰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서울 사람들이 바로 알아듣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뭐야?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면 이거 있잖아 이거 라고 다시 얘기하면 아 그거 정도로는 언어적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때 신라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의 언어를 백제 사람들이 통역을 해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아마도 신라와 백제는 어느 정도 언어적인 공통점이 더 진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어렴풋이 뭔가 공통점은 있는 정도지만 각각의 나라는 각각의 나라 사람, 고구려인, 백제인, 신라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러면 그냥 상상 속으로 이렇게 통일됐다면 고구려
그러니까 삼국을 좋은 점들 아니면 안 좋은 점들 역사 어떻게 달라졌을까? 고구려가 이제 통일을 했다면 했다면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는 고구려 사람, 고구려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가 됐겠죠. 근데 이미 고구려는 북방의 소수민족들을 고구려인으로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백제랑 신라 사람들을 통합할 때도 상상을 해볼 수 있죠. 원래 고구려인들이 북방의 소수민족들을 통합해 나가는 과정으로 했을 거냐, 아니면 이쪽의 지역은 그 이전에 있었던 북방 민족들과는 언어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비슷한 게 더 많았으니까 조금 다른 형식의 통합의 과정을 했을 건지는 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이전에 고구려 인화하는 과정에서 그 다양한 어떤 그 나라들의 어떤 정체성을 그냥 싹 다 지워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 대단히 다문화를 존중하는 유연하게 되게 어떻게 보면 통치를 되게 했거든요. 오픈 마인드. 좀 더 마음 넓은 너는 너다 그대로. 고구려를 굉장히들 좋아하시네요. 우리가 다문화니까 약간 좀 광대한 것 같아요. 관대했던 거죠 그 당시에. 그게 통치 수일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어요. 고구려의 출발이 됐었던 성들이 있어요. 산성, 오녀산성이랑 이때 그 환인제 거기 가보면 다들 좀 놀랍니다. 그 답사를. 저도 답사 가서 굉장히 놀랬거든요. 왜요? 이렇게 작다고? 아, 좀 아담한 그 거 정도예요? 좋아했나요? 아담한 거를 좋아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 초창기에는 주로 두 가지가 이제 고구려인들, 오리지널 고구려인들의 어떤 경제를 뒷받침해 주는 건데, 이제 첫 번째는 무역. 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영역을 넓혀 나가면서 여기까지 진출해가지고 이제 동해 옥적 뭐 이런 나라들을 군사력으로 압도해서 여기에 있는 물건들을 떼와가지고 여기랑 막 무역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경제력을 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약탈이죠. 뭐 지금은 여기 이제 막 농사도 다 짓고 합니다만, 근데 그건 아주 나중인 거고, 당시에 여기가 막 농사가 되게 잘 되는 땅이나 그런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주변을 약탈하는 거죠. 뺏어온 걸로 무역도 하고. 출발이 이러다 보니까 오리지널 고구려인들은 숫자가 작아요. 근데 약탈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영토를 넓히고 강대국으로 이제 쫙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원래 오리지널 고구려인들보다 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고구려화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고구려가 생각한 게 유연함인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너네 관직 뭐 하고 싶어? 그럼 와. 공무원 해도 돼. 니네 공무원 시험 쳐. 약간 네트워킹 잘 되고. 그렇죠. 로마 제국도 비슷한 전략했잖아요. 오늘 아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들 많이 나오네. 오마는 원래 엄청 작은 민족이었다가 그렇죠. 이렇게 그 팍 이탈리아 하고 반도를 퍼져나가면서. 하고 나서 그 로마인화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고구려도 똑같은 거죠. 고구려인화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관리를 할 때도 고구려에서 전부 다 이 고구려처럼 행동해야 되고, 고구려의 문화를 이렇게 해서 우리만의 무엇인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런 식의 통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대단히 유연하게 통치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적 우위는 갖고 있었겠죠. 아마 백제와 신라를 병합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하게 나아갔을 수도 있을 겁니다. 고구려인이고 그다음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아마 제국의 느낌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민족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유연한 민족적 정체성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겠죠. 그게 일단 1차적으로 벌어졌을 일인 것 같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여기를 생각해야 돼요. 그 시기로 놓고 한다면 당나라로 통일 왕조를 만들었을 때예요. 그러면 당나라 입장에서 옆에 있는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밑에까지 다 차지를 하고 이 땅을 다 이렇게 통합을 했다? 싫죠. 두고 보지 않죠.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나라가 정리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정리해? 우리가 일본인인데 고구려 우리라니. 고구려 우리라니요. 같이 다문화 그래서 아마 곧장 전쟁이 났겠죠. 바로 전쟁을 했을 겁니다. 너무 크니까 네. 또 그러면 교수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고구려가 이겼을까? 당나라가 이겼을까? 고구려가 이기죠.
그럼 고구려 이겨서 우리가 중국까지 점령하는 거예요. 고구려. 야, 와. 이게 전면전이 있게 되면은 결과를 뭐 이렇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대한 제국과 신생 제국이 아시아의 패권을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붙는 전쟁이잖아요. 더 큰 죽음이 있었어. 우리는 항상 전쟁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특히나 남성분들이 이제 전쟁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야 그때 1대1로 딱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재미있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전쟁은 수많은 희생을 낳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전쟁이 벌어지게 됐으면 아마도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희생들이 있었겠죠. 실제로 벌어졌었던 삼국통일 전쟁보다도 훨씬 더 큰 거대한 희생과 사상자들이 나오는 형태로 역사가 진행이 됐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 영토를 그렇게 다들 좋아들 하시니까 상상하면 넓은 땅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무 희망회로만 그리시는데 전혀 다른 맥락의 새로운 고통과 희생들이 벌어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또 다행이다. 납득이 돼. 네.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재밌는 포인트는 아무래도 고구려 봤을 때도 여기를 이제 다 가져야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고구려였던 당석에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잘 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일 잘 살아요. 그때는 그랬었으면 또 고구려의 미래도 달랐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역시. 서은 씨는 어떠세요? 저는 뭐 그 처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림으로 보니까 영토 막 이런 거 보니까 좀 욕심 나네. 저때 왜 이렇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들으면서 좀 많은 것을 좀 배우면서 아 너무 지금 한국에 사는 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북한에서는 이렇게 조선 역사에서부터 좀 간략하게 교육을 해요. 좀 짧게 언급을 하는데 결국에는 고구려가 대단하다. 고구려의 후손들이 이렇게 지금 김일성이를 만들었고 이렇게 역사가 김일성이를 만들어. 아 네. 진짜요? 그렇게 연결해요. 그런 후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성이야 그래 주체 사상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조선 너희는 대단하다 이렇게 조선에 사는 게 근데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은 그리고 또 이제 전 너무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이성계에 대해서도 역적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교수님한테 많이 궁금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다 가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남과 북이 국가의 역사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핀란드도 똑같을 텐데 국가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지금 북한이 있는 땅이 중심이 된 정통성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선은 핵심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걸 끊고 싶은 거죠. 그러면 북한이 강조하고 싶은 나라들은 고조선. 왜냐면 중심이 평양과 그 요동 지역이었으니까. 뭐 수도도 거기. 똑같은 평양이었는데. 그리고 고구려. 그 땅들을 지금 북한이 갖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고려. 왜냐면 수도가 개성인데 개성은 북한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싶은. 그래서 조선은 갑자기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고 김일성의 할아버지 때부터 정통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좀 많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누가 한글을 만들었냐 했을 때 세종대왕에 대해서 좀 긴가민가 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뭐 김일성이 만들었나? 막 이렇게 네, 진짜 이렇게 긴가민가 할 정도였는데 학교 때 생각을 해보니까 세종대왕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한글을 다 세종대왕이 만들었다 이거보다도 결국에는 또 김일성한테 넘어와서 이렇게 다 완성이 됐다. 아 김일성이 완성했어요? 북한에서는 네, 북한에서 아니 이제 팩트는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팩트는 아니라 팩트입니다. 저도 세뇌가 빨리 되네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케빈 씨 뭐 오늘 수업 재밌는 거 아니면 궁금한 거 또 있나요? 고구려랑 고구마 혹시 연관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고려 인삼은 고려에서 오잖아요. 고구마도 고구려에서 오는. 아니.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고구려는 동의를 못했잖아요. 근데 교수님 아까 백제를 제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백제가 다 동의를 했었으면 좋겠는지. 그 얘기만 안 했네요. 신라가 통일시켰으니까 신라는 어떻게 했는지 백제는 했으면 또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아주 위험한 질문인데. 진짜요? 아주 위험한 질문인데. 외교 잘하지 않았어요, 백제? 맞아요. 백제가 가장 스스로의 국가 정체성으로 생각했었던 것 중에 하나
라고 한다면 외교입니다. 외교. 그 백제사 전공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 백제를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고 하면은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동북아의 허브 혹은 동아시아 허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백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이점 혹은 외교적 이점이라고 한다면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엮어요. 그러면 아마 백제가 통일했다면 본인 스스로 생각했었던 어떤 국가가 강력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을 계속적으로 외교에서 찾았을 것이고, 그러면 아마도 중국과 일본과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그런 관계들이 지금과 또 달랐겠죠. 대단히 유연한 외교적인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역사가 흘러갔을 것이고,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 일본과 지금 한반도에서 이제 꾸준히 만들어지는 어떤 나라들과의 관계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들과 좀 달랐을 수 있어요. 하나 더 질문. 네네. 이제 그러면 여기 아까 지도에서 가야가 있었는데 네네네. 가야가 언제 없어졌고 왜 가야 얘기를 안 해요? 백제와 신라가 결국에는 나제 동맹을 깹니다. 동맹을 깨는 과정에서 가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원래 특징이 여러 연합체들이 모여 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백제 쪽으로 붙고 어떤 친구들은 신라 쪽으로 붙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백제는 계속적으로 가야를 설득하죠. 니네 원래 우리랑 친했으니까 이쪽으로 붙어가지고 일본이랑 탁탁탁 해가지고 하면 돼 했지만, 신라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조금 더 국력이 성장했기 때문에 가야를 압박하죠. 니네 백제한테 붙을 거야? 니네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우리 지금 옛날의 신라가 아니야. 이러면서 계속적으로 또 외교를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야의 여러 연맹들 중에 강력했었던 몇몇 지역들이 신라 쪽으로 아예 편입이 됩니다. 그거를 선택하면서 가야는 서서히 신라 쪽으로 병합되는 과정을 겪게 되고, 대부분이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김유신의 집안. 원래는 가야의 왕족이었는데 이 왕족이 신라의 귀족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되는 거죠. 오늘 진짜 끝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재밌다. 다음에 또 재밌는 역사 얘기할 때 불러올게요. 꼭 나와주세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무서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